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개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 지금 도대체 어떤 놈이 정치를 개같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발언이 의도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영혼 없는 말만 하고 또 하지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분명 누군가가 붙어서 유세 원고를 써줄 겁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발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개같은 발언을 했을까요? 이미 판세가 뒤집혔으니까 선거판을 개판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최대한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아예 투표소에 나가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속셈 아닐까요? 그러니 선대위 간부가 사전투표 독려하지 않겠다 이런 말하고 제외 국민들은 사전투표 공지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는 거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열 이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오늘이 3월 29일입니다. 3월의 마지막 정치 1번지 방송하는 날인데요. 예고해드린 대로 먼저 오늘 쇼츠 동영상 참여해 주신 분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좀 이따가 틀어주세요. 백운기의 정어리TV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분을 선정했습니다. 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때 음악이 나와야죠. 대상은 한시미님입니다. 모두 124개. 엄청나시죠? 쇼츠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쇼츠를 올려주신 한 시민님이 대상 선정되셨습니다. 그리고 39개 영상 보내주신 초록동 여신님, 37개 보내주신 겐지스 황도님, 그리고 12개 참여해주신 보스형님 TV님은 공동 최우수상입니다. 그리고 상강뜰님, 처음부터 아주 쇼츠 만평, 상강뜰 만평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상강뜰님께는 특별상 드리겠습니다. 상금을 좀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 정어리TV 살림이 넉넉지 않아서 조그만 성의를 표합니다. 대상 한시민님께는 30만원 상품권, 그리고 최우수상 받으신 세 분께는 10만원씩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림이 나아지면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상 상강뜰님께는 소정의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상을 받으신 한시민님께서 어저께 보내주신 쇼츠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아니 어떻게 대파 875원 얘기를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걸 또 나름 또 쉴드를 친다고 한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말이죠. 그게 쉴드 친다고 될 일입니까?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 정부, 여당 이걸 다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절단나겠구나. 그런 각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저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고 200석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오버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지난번에 윤석열을 찍었던 보수, 중도 말고 그 보수도 이 윤석열 믿고 있다가는 나라 망하겠다라는 생각 왜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보수들도 이번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해서 300석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00석은 좀 많다. 290석으로 합시다. 예, 착한 동키 아이디 쓰시는 분이 오늘 아침에 그런 글을 주셨더라고요. 대파 875원의 의미, 이번 총선 국힘당 87석의 비례 5번 아닐까요? 그러셨는데 재치가 있으십니다. 한시민님 감사드리고요. 쇼츠 동영상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정되신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공지하겠습니다. 정어리 특파원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어리 특파원을 연결해서 생생한 지역 민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첫날 4월 1일이 월요일이죠. 세 분 일단 저희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아빠 헨리 특파원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순천의 김근철 특파원님은 순천과 전남, 캐나다 밴쿠버의 브루스 특파원님은 캐나다 현지 재국민투표 상황 저희가 연결해서 어떻게 지금 민심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준비해 주시고 이메일이나 전화로 우리 제작진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순서는 커뮤니티에 공지하고 하루 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어리 특파원님들 생생한 지역 현장 소식 잘 좀 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쪼사루스 조형래 님이 또 슈퍼챗 왜 이렇게 많이 보내세요? 어제도 그러셨는데 하루에 30만 원씩 보내면 살림이 됩니까? 아무튼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꽃도 어제 조영래 님이 보내신 건데 어제가 우리 정치 1번지 100일이었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세 분 아직 소개도 안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조영래 님께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 상강뜰님께 전합니다. 상강뜰님 수고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예, 조영래님 마음까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D-12일이라서 12,000원 보내셨나봐요. 마이와이님 슈퍼챗 12,000원 보내시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백운기 앵커님 그러셨는데 제가 감사하지요. 양인주님 슈퍼챗 보내셨는데 한동훈의 개같은 발언은 국힘 의원들 발언입니다. 국힘 의원들 그동안 공천 때문에 대통령한테 강아지처럼 애쓰고 잘 핥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조금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신인규 맨날 창당 준비만 하고 있는 민심동행 창당 준비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한동훈 개 같은 발언을 먼저 다루려고 했는데 속보가 떴더라고요. 피의자 이종섭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는데 하마터면 우리가 이종섭 대사 막 이렇게 부를 뻔했는데 신인규 위원장께서 그때 잘 잡아줘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의자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인정한 적도 없고 호주 대사로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신인기 위원장께서 피의자 이종섭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이죠. 장관직을 수행했었으니까. 예. 저는 이분을 한 번도 대사로 인정해 본 적이 없고, 왜냐하면 지금 국기문란 범죄의 핵심 피의자 중에 피의자거든요. 그리고 이분을 수사해야 그 윗선을 밝힐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는 이제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저는 신봉하는 사람입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의 논리로 치면 다 그냥 범죄자로 확정져 버리거든요. 그 이분은 범죄자신데 범죄자를 이렇게 공직에 보낸다라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던 거고, 예. 뭐 사퇴한 거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던가 보죠. 그렇죠. 근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요. 예. 저는. 그러니까 결국 선거 앞둔 상황에서 이 리스크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뭐 사퇴하도록 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지금 사퇴했다고 해서 국민들 마음이 달라질까요? 계속 자백하는 거죠. 저는요, 이번 일을 보면서 용산이 얼마나 단단히 고장이 났는가 그것을 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사로 보낸단 말이냐. 나라 망신이다. 호주에서도 난리를 치고 돌아와야 된다. 당장 소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후보들 입에서까지 나오니까 돌아오게 했는데, 그냥 돌아오게 하면 되지. 있지도 않는 회의를 급조해가지고 그 회의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회의를 만들어서 돌아오게 합시다. 이렇게 참모가 대통령한테 얘기했다면 그런 참모는 잘라야죠. 그거는 판단이 잘못된 그런 참모니까. 그런데 야, 이렇게 회의를 해서 회의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상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선제적으로 해임하고 임명 취소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조사받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는 이미 지금 있으나 마나한 그런 비서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무슨 소리야 내가 하라는 말 해 이렇게 만약에 윤석열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건 어디가 고장난 겁니까? 이게 지금요, 용산이 완전히 시스템도 없고 판단 능력도 없고 뭐가 제대로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보낸 것부터 잘못됐지만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도 완전히 그냥 뭐 이해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너무 늦었어요. 지금 해봤자 소용없을 겁니다. 총선 앞두고 뒷수습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잘 마무리됐다고 판단하실까요? 그렇다면 인사 뭐 참사였지만 뒤에 이어서 바로잡을 기회는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냥 귀국하는 거 본인들도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즉시 귀국시켜라, 즉시 조사받도록 해라라고 했을 때 아니 그러면 소환일자도 조율되지 않는데 들어와가지고 무기한 대기하라는 소리냐?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전철을 밟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참모들 뿐이구나. 대통령의 어떤 그릇된 그리고 잘못을 사후에라도 보정할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이 이 정부에 없구나. 저는 이게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요. 대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장면 정확하게 보면 이럽니다. 이게 875원이 맞나 이랬을 때 그 뒤에 서 있던 농수산식품부 장관이요. 네, 그렇습니다. 5대 마트는 다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웃으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전 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역풍을 맞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장관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현실인가? 굉장히 씁쓸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조사 잘 받겠다고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오늘 아침에 뭐 나온 얘기를 보니까 강력히 대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인기 변호사님.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는 오매불망 국민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연기, 쇼, 정치적인 것만 생각하는 정부라는 것이 저는 확실시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종섭 대사를 임명한 것부터 저희는 문제라고 봤는데요. 저분이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고수한다면은
지금에 와서 사의를 시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주장을 더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더 정치적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은 정치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우왕좌왕 내지는 지금 입장을 계속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표심이 두려워서 뒤늦게 이종섭 대사에 대한 지금 사퇴를 시켰지만은 전 여기에 대한 정치적 효과 전혀 없고요. 오히려 기존 지지자들마저도 흔들리는 오히려 저는 역풍과 악수를 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남자친구 상식이님께서요. 윤통이 사표 수리는 외교부에서 하나요? 맨 마지막 결제는 윤통이죠. 설마 반려하지는 않겠죠. 남자친구 상식이님 본인이 지금 뭐 사의를 표명했겠습니까? 에이 참 순진하시기는. 김성환 평론가 지금 뭐 수리가 아직 안 됐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야야야 안 되겠다. 너 빨리 그만둬. 이렇게 했겠죠. 아, 그럼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그 어떤 사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건 뭐냐면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안 된다 하는데 대사 임명했고요. 출국하면 안 된다 했는데 심지어는 총선 이후에 출국시키는 게 맞다고 보수신문에서도 그렇게 또 간곡하게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난 다음에 열 하루는 못 견디고 다시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서 방산회의를 하겠다. 6개 대사들 다 제 공관장들 모여가지고 회의하겠다 해놓고 그게 25일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했어요. 어제. 따로따로 만나다가 더 정 안 돼가지고 어제 했는데 그럼 방산회의면은 국방부 장관하고 산업부 장관이 참석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2명은 또 참석을 안 했어요. 다른 일정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어설프게 급조해가지고 회의 만들어서 명분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자진사퇴 해라.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사자가 뭐 여기 한국에 남아가지고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지금 피의자 이종섭이 사는 길은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래요. 어떤 일에 정답이 딱 있는데 그 정답을 피해서 막 이렇게 피해서 가다 보면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본인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관련된 사람이 다 죽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냐? 국민을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네.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일반 사건을 할 때도요. 형사사건을 할 때 예. 의뢰인들은 어떻게든 막 모면하고 싶어 해요. 그 기회에서 거짓으로라도 뭐라도 빠져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해요.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해라. 대신 관철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 눈이 있고요. 증거가 있고요. 동선이 있고요. 이런 부분 종합하면은 거짓말은 스텝이 꼬이기 마련이에요. 정확하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살이 붙고 논리가 꼬이니까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종섭 전 장관 이제 본인이 정말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텝이 꼬이니까요. 본인이 한 말과 앞뒤가 안 맞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언론사에서 매일같이 속보 그리고 단독이 쏟아져요. 왜? 은닉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니까요. 지금 공판 과정에 박정훈 대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증거로 현출되는 걸 언론이 챙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본인은요. 정확하게 공수처 수사에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공핸드폰 이런 거 가짜 핸드폰 낼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강력 대응하겠다 운운할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십시오. 본인 국방부의 수장이었잖아요. 군의 가장 최고 위치에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의 병사가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이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게 순리대로 풀어가야지만 사는 거거든요. 저는 이종섭 전 장관이 앞으로도 진실의 편에 서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위치에 서는 게요. 본인 수사는 뭐 좀 차치하더라도 박정훈 대령 공판에 출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증인 선서를 하고 나서 또 거짓말을 하면은 또 위증죄가 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진실이 뭔지 국민들이 묻고 있고 묻는 말에 답을 하면 되고요. 가장 비견한 예로 특검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 그때 장시호 씨가 특검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진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수사가 좀 급물살을 탔었거든요. 전 지금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부여된 마지막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총선 끝나면 저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진실의 방. 에? 진실의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채양명주 심판을 거기에서 하면 좀 더 진실이 많이 밝혀지지 않겠어요? 정말 지금이라도 국민을 바라보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부산이대희님 불어 안 되면 풍선이라도 불어 그러셨는데 그래요. 존말할 때 사실을 진실을 얘기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충고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지금 얘기할래? 한 대 맞고 얘기할래? 꼭 맞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비도 오는데 비 오는 날 먼지나게 한번 맞아볼래요? 희한 나라님, 정권의 이용만 당하는 종섭님 정신 차리고 양심 선언하세요. 결국 당신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울 겁니다. 명예를 찾으세요.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정권의 죄를 덮으려는데 이용할 뿐입니다.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세요. 희한나라님 정말 그렇죠? 희한나라님께 이채양명주 디퓨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채양명주 심판 전국적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경희님 어제 이채양명주 디퓨저 받았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향기가 퍼지듯 우리 모두의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김완철님 우리 아버지 극렬 보수인데 이채양명주 배지 겉옷에 달아드렸는데요. 뭔지도 모르고 이쁘다고 달고 나가셨는데 친구분들한테 욕먹을 거 아닌지 예. 오늘 세 분 이채양명주 네. 리본 다르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예. 너무 예뻐요. 예. 네. 장유미 변호사님은 작은 것도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네. 너무 크면 작은 것도 다시고 알겠습니다. 핸드백에 큰 거 다시고 네. 네. 자, 이종섭 피의자 어떻게 될지 뭐 곧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을 바라보고 진실을 얘기하세요. 그래야 본인도 살고 가족도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여야 모두 출정식을 갖고 힘차게 14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돌입했는데요. 어제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동훈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이죠. 그 입에서 개 같은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이게 두 가지 점에서 놀랐는데요. 그 전날만 해도 본인 스스로 말 조심하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첫날 작심하고 개 같은 발언을 한 거예요. 왜 개 같은 발언을 했을까요? 그건 저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패널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어제 그 개 같은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제 주변에 있었던 어떤 국회의원들이 제 장관한테 이랬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자기 직업을 그렇게 비하하냐고. 정치인이 직업 아니냐고.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정치를 뭐같이 하는 게 문제지 정치란 말엔 죄가 없고 정치는 더 준비된 사람, 더 공익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 징징거리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자기가 감옥 가기 싫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서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정치합니다. 그게 정치입니까? 자, 개같이 뭐같이 그랬는데 한 번만 했어도 문제가 되는데 가는 데마다 개같이 뭐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왜 개같이라는 말을 첫날 터뜨렸을까요?
저는 사실 실수인가 실언인가 했는데 짚어주신 대로 그 말을 처음에 뱉었을 때는 어떤 상황인지 단정할 수 없더라도 이후에 뭐가치라고 바꿔서 변주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하는 정치는 청정하고 공명정대한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민주당이 하는 정치는, 조국혁신당이 하는 정치는 정말 개같이 하는 정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내심의 의사예요. 대단히 한심합니다. 대단히 한가하고요. 지금 왜 위기감이 내부에서 나오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대통령한테 뭐가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이렇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협의체 구성 원래 하던 거예요. 협의체는요. 그 정도 선에서밖에 말 못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과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뭐 개 같은 정치라고요.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개 같은 정치란 건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다라고요. 신인규 위원장님, 네. 누가 지금 개같이 정치합니까? 그러니까 참 저 언어 습관에 대해서 뭐 이걸 뭐 막말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근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바라보는 인식, 그 시선이 그 안에는 다 담겨 있는데요. 이제 개같이 정치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 정치 혐오를 더 부추겨가지고 본인이 정치적 이익을 받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많은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게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정치를 그동안 왜 본인은 안 했습니까? 그동안 정치를 안 했잖아요. 상대방을 비방하고 오히려 정치를 실종 상태에서 사망 상태로 더 이끄는데 기여를 했지, 정치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중요한 정치인데 본인은 불출마 선언하고 정치도 이제 앞으로 안 할 것처럼 선언을 했거든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게다가 한동훈 위원장 와가지고 정치개혁으로 포장했던 공약들을 보면요, 다 이 개 같은 발언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겠다? 다 연결되는 발언이고요. 여의도 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을 물리적으로 세종에 옮기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아니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줄이면 똑같이 개 같은 사람들이 개같이 들어가는데 그게 좋아집니까? 그리고 개같이 정치하는 게 여의도에서 하나, 세종에서 하나, 뭐 물리적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같이 정치한다라고 하는 이 막말로서 표현한 그 정치의 중심에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좀 거울을 들여다보고 본인을 평가하면서 자성과 성찰을 해야지, 자기는 아무 죄가 없고 여전히 심판자의 지위에서 정치를 단죄하고 소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본인이 검사라고 지금 착각하면서 정치를 하는데, 여전히 정치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맞지 않는 소리를 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황당하고 열이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윤석열 부부가 개 많이 키우죠. 여러 마리 키우죠. 6마리인가 있습니다. 6마리. 그쪽을 향해서 한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애견인이고 저는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 이런 개를 이용해가지고 욕설 비슷하게 쓰는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표현 자체가 너무나도 품격이 없고 매우 조급하고 다급해 보이는 모습만 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가 무슨 죄냐 이런 글들을 많이 올리시는데요. 이 개 같은 발언을 했는데 바로 그 전날 언행에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 입으로. 그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반면 교사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님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개 같은 발언. 무슨 속셈일까요? 근데 그게 매우 중요한데요. 굉장히 복잡한 정치 전략이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예. 뭐 국민의힘은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조선일보를 성경처럼 끼고 다니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6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요, 김대중 칼럼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저도 예. 그 칼럼 내용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갖거나 승리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물러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 탄핵당하는 것의 결단이 아니라, 탄핵은 강제로 당하는 거니까 하야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위기감을 조장하는 칼럼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있으면은 국민의힘에서 탄핵론을 불지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그 칼럼을 읽고 난 다음에 보수층한테 확 결집할 수 있는 위기의식을 심어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칼럼이 어제 또 하나 실렸는데요. 양상훈 주필이 칼럼을 썼어요.
양상원 주필이 칼럼을 썼는데 칼럼 제목이요. 파출소 피하니 경찰서 선거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래된 우스갯소리 중에 파출소 담장을 넘어 도망쳤더니 경찰서 마당이더라는 것이 있다. 한국 사회가 윤 대통령을 심판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 같은 정치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이거 아무리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심판한다고 우리를 심판하시면 그 다음에 2조라고 하는 범죄자 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지켜주고 싶으면은 우리를 심판하시오. 이렇게 보수층을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배째라 전략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지금 선거 막판에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같은 정치인이 뭐니 이러면서 막말을 막 해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쪽으로는 혐오를 주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보수층한테 확 결집시키면서 이번 넘어간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훨씬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수층 빨리 나와서 투표하시도록 하셔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면 자꾸 그걸 욕만 하다가 일반 종편이나 방송에서는 사실은 선거 심의 때문에 요즘 심의 때문에 말을 편안하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말을 못 하는 사이에 국민들은 이거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저보다 더 날카롭게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정치 혐오를 부추겨서 아예 투표장에 안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대체로 보면은 누구나 선거를 앞두고는 많이 나가서 찍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홍석준 의원 지금 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을 맡고 있는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일부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일부 문제를 제기해서 사전투표 독려까지 하지는 않을 생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글도 많이 올라와요. 해외 교민들께서 이번에 당최 뭐 안내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꽁이님 어제 보내신 문자인데 앵커님 12시에 대사관에 투표하러 갑니다. 싱가포르는 안내 문자가 오지 않아서 제외 국민 투표 모르고 있었는데 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네요. 정권 심판과 윤석열 탄핵을 위해 한 표 잘 찍고 오겠습니다. 이런 글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투표 독려 문자나 안내 같은 게 잘 안 오는가 봐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재외국민 투표 기간이거든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너네들은 좀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투표율이 총선 결과에 많은 예민한 영향을 미칠 건데요. 아무리 저렇게 뭐 투표율을 가지고 투표에 못 나오게끔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께서 그래도 이번에 저는 투표율이 꽤 높게 형성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가장 보수에서 불신을 갖고 있던 것이 부정선거론 거기에 근본은 사전투표에 관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는 보수에서 더 이상 소위 말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후보 시절에 사전투표를 했고요. 지금은 또 선관위 사무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지인을 갖다 앉혀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부정론도 매우 이제 더 이상 먹히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뭐 중도층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저렇게 반응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전 그래도 중도 시민들께서 이번에 투표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전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여론은 막을 수가 없다. 전 어떤 술수를 써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전투표 관련해서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무조건 투표장에 와달라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근데 조선일보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붙였냐면요. 이렇게 사전투표 독려 잘 안 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보통 사전투표는 좀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젊은 층들이 와서 투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너무 다급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에 포위되는 형국이잖아요. 특히 중도층이 자꾸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 쪽으로 움직이니까 일종의 국민의힘이 포위된다고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이 더 이상 확장할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거는 20, 30대가 조국 혁신당을 잘 지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캠페인을 하면서 범죄자 연대니 뭐 조국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니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니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대 정도만이라도 우리 국민의힘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중도층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전투표는 젊은 층이 많이 하니까 이걸 우리가 사전투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은 연령대가 높은 층만 와가지고 본투표장에 와서 본투표일 날 투표를 하게 되니 젊은 층이 많이 투표할 수 있는 이때 캠페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이에 해버리면 그러면 사전투표 날 투표도 우리가 독려를 하면 우리한테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거꾸로 지금 독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짓을 하는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나들꽃님은 벌써 걱정이 되시는가 봐요. 투표 막바지에 윤가가 긴급 회견에서 잘못했다고 쇼할까 걱정. 대선 전에 김건희 나와서 눈물바람에 뭐 이런 일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수렁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믿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심판 받기 전에 잘해야지요. 자, 이렇게 지금 개 같은 발언을 하니까 민주당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볼까요? 김민석 상황실장 얘기 들어보시죠. 조학 대사께서 부처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는 불안돈목의 고사를 남기신 바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욕설을 했다고 해서 그에 똑같은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러한 공지를 후보들에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장미 변호사님. 미셸 오바마가 네, 했죠.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네. 예. 민주당의 전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품격 있는 정치인은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예요. 한 방송에서는요, 이걸 묵음 처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욕설이거든요. 이건 사실 욕이라고 봐야 됩니다. 개가 욕입니까? 개같이 한다는 욕 같아요. 이거 정말 개 같네? 이러면 이제 욕설 같으니까요. 비속어인 거죠. 저열합니다. 저는 개 같은 발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한동훈 발언이 개 같다는 게 아니고 한동훈이 개 같은 발언을 개 같은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고 예. 그러면 뭐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품격 있는 단어 그리고 전략을 세우겠다고요? 예,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표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공당에서 선거의 중책을 맡은 사람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독려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볼까요? 재투표 첫날의 투표율이 9.4%예요. 9.4%라는 수치는요. 지난 총선의 3배입니다. 왜 많이들 막 몇백 킬로를 가야 되잖아요. 운전해서 비행기 타고 열차 타고. 왜 그럴까요? 이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꼼수로 어떻게든 미봉책으로 욕설을 해대면서 선거 캠페인을 편다? 정말 국민들 마음 못 얻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은주 님이 앵커님 그래도 재투표율이 지난번 총선의 3배랍니다. 이것이 바닥 민심입니다. 지금 막 이렇게 안내도 안 하고 공지도 안 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지난번 총선의 3배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군요. 그게 애국자들이 그러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예. 뭐 가까운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 있는데요. 거의 붕괴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외국 언론이 보도하는 걸 거꾸로 우리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창피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 보수층을 기대합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보수층이 이창용주 심판, 윤석열 정권 심판에 뜻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진보만 애국자고 보수는 애국자 아닙니까? 보수가 더 나라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층이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 자괴심 이런 것들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보수층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 심판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앵커님 말씀이 타당하신 게요. 이미 보수가 똘똘 뭉쳐가지고 총결집해가지고 겨우 0.7% 차이로 이겼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보수 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다 분열됐습니다.
보수가 분열이 됐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지난 대선과 지선 이후에 지금 첫 번째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검사 정권에 대해서 그동안 쌓여왔던 그 모든 부정적인 평가들이 이번에 한번 털고 가는 아주 중요한 저는 선거가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요. 아무리 정권에서 뭐 투표율에 대해서 뭐 투표를 독려하든 안 하든 국민들께서는 나라 걱정하시면서 지금 이 나라 바로 잡아야겠다. 여기에서는 지금 보수 진보가 없는 데다가 국민들은 어떤 인식이 있냐면은 아니 뭐 지금 2조 심판하자 해서 이제 범죄자들한테 어떻게 지배당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국민들 보시기에는요. 지금 뭐 2조라고 지칭되는 이재명 조국이라는 분은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뭐 김건희 여사, 한동훈 위원장 이쪽 분들은요. 수사도 받지 않은 범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눈에는 지금 불법성을 비교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냉정하게 성적표로 날아들 건데요. 아마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국 상황, 제외 국민 상황을 많이들 글로 올려주셨는데요. 이우리님께서요. 우리 아들은 텐진에서 북경까지 갔는데 여권을 놓고 가서 다시 택시로 왕복을 2번 하고 투표했어요. 제외 국민 여러분 꼭 투표해 주세요.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우성애님, 우리 딸 아이도 브리스번에 있는데 투표했대요. 서병길님, 미국에 사는 저희 딸이 윤석열 심판한다고 오늘 투표했다고 문자 메시지 보내왔네요. 예,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어떤 선거인지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아까 우리가 이제 한동훈의 개 같은 발언 왜 나왔을까 이런저런 각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급기야 마침내 어떻게 돼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조짐들이 몇 개 보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후보로 나선 이수정 후보 대파 때문에 지금 대통령 대파 발언 때문에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걸 자랑이라고 막 대파를 들고 쇼를 해요. 이게 무슨 대파질인지. 거기에다가요. 지금 전라북도 전주에 아마 출마했을 거예요. 정운천 후보. 어제 출정식 하는 날 아주 이상한 짓을 해요. 머리를 빡빡 깎고 함거에 올라타요. 함거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죄인들 태우는 수레예요. 그걸 왜 들어가죠? 한번 먼저 봅시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러한 분노가 커서 한 달밖에 안 된 그러한 이성윤 후보에게 50% 지지를 이상을 지지를 주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전주 시민들이 중앙에 대한 그 분노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헤아리고 모든 것이 제가 여당 통로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러한 책임을 느끼고 도민들 시민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그러한 의지의 편으로 결연한 의지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보여주지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머리 깎고 스스로 함거에 타서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신인기 원장님 탈 사람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벌도 대신해서 대리로 받아주겠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요. 대리기사인가? 근데 저는 사실 정운천 의원도 뭐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주된 책임 말하지만은 그분만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다 한 몸뚱이로 다 한 배를 타가지고 그동안 이 정권의 무도함과 이 정권의 잘못 가는 길에 일조를 한 거거든요. 아니 그동안 정권 취임한 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정운천 의원은 직을 걸고 뭘 했습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옆에서 부스러기나 하나 뭐 떨어지나 관망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국민적 심판이 눈앞에 이르니까는
또 머리 깎고 비 오는 날 저 함거 타가지고 행진하거든요. 이거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국민 우롱죄를 더해가지고 더 큰 심판을 해야 저는 정신을 그래도 못 차릴 것 같고요. 그래도 못 차리더라도 전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저런 걸 생쇼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참 걱정되네요. 저게 마지막 남은 카드인 거예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저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머리 깎고 함거 타는 거. 네, 한쪽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진짜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거거든요. 자, 한쪽으로는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범죄자들이 들끓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이게 14년도에 그때 한나라당이었었죠. 그때 새누리당 2012년이었으니까 새누리당이 써먹었던 수법이에요. 지방선거 앞두고 세월호 막 해가지고 세월호 그 탄핵 심판론이 막 나올 때 선거 막판에 가가지고 광화문에 이거 걸고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험한 날 아니면 뭐 툭 하면은 절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원래. 저렇게 하고 막 눈물 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꽝꽝 얼었던 마음이 좀 녹지 않을까?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수단을 저런 방식으로 쓸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예. 비례대표 선거운동 방송 연설에 출연을 해서 저희부터 달라지겠습니다.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정치 쇄신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희망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정치를 반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슷한 포맷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쓸 게 지금 뭐 공약이든 뭐든 다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태도 변화, 뭐 사과에도 사실 크게 국민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읍소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SHR님 진짜 배꼽 잡네. 기괴 무쌍일세. 안명규님 뚜껑 열렸네. 그러는데 박혜리님 이제 안 속아요. 양분도님 이제는 다 안 통합니다. 내 속에 나 감옥 가라 제발. 그러니까 장희매 변호사님 네. 막다른 골목에 이제 들어가면 조금 사람이 판단이 잘 안 되죠. 그렇죠. 몰리면요. 코너에 몰리면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한 줌의 장점도 날아가 버린 거죠. 스마트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사실 지금은 그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고 정우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할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분들 지금 사실 사석에서 만나면요. 현장에 나가면 정말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싸늘하거든요. 차갑거든요. 눈길조차 잘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심하다는 거고 지금 언론을 보더라도 아주 대표적인 양지 같은 경우도 뒤집혔다, 어쨌다, 추월했다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남은 거는 읍소밖에 없구나. 호소밖에 없구나. 자기들한테 잘못했다고 채찍질을 오히려 때려달라고 삭발을 하니까 한번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남았구나. 이 집권 여당한테. 대통령 정부 3년 차에 접어든 이 정부한테. 진짜 안타깝고 아쉬운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그래도 보수 정당 출신이고 보수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총선을 앞두고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법률적 심판, 정치적 심판을 넘어서서 이번에 역사적 심판까지 전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도 마음을 다잡는 것이 이제 역사적 심판 앞에서는 이건 동정도 아까운 겁니다. 동정도 해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도 보수가 잘못됐고 탄핵까지 당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기회주의 처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이거를 동정을 해가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전 이거 계속 도돌이표 반복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마음은 아프지만 정말로 이번만큼은 동정을 걷어내고 아무리 저렇게 쇼하고 뭐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주 애달프게 심파의 곡을 부른다 할지라도 전 동정 필요 없고 이번에는 정치적 심판을 넘어선 역사적 심판을 한 번은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고요. 아마 국민들께서도 좀 비슷한 마음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렇게 하면 국민들이 너네들 반성했구나 불쌍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봤을까요? 저는 조금 이상해졌다고 봅니다. 이제 판단이 좀 안 되는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수정 후보의 대파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대파 얘기 나왔을 때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를 얘기하는 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뭐 바이든 날리면 2탄으로 몰고 갔는데요. 이 양반은 방금 전에 3만 명 동시 접속 3만 명 돌파 진짜 대단한.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투표율 올라가고 정말 그렇게 되는 느낌입니다. 와. 예, 박수 한번 칩시다. 진짜. 예. 아유, 감사합니다. 3만 명은 전 처음 봐요. 한번 돌파한 적이 대박입니다. 있었는데 예, 진짜 대단하시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대파 영상 한 단 이걸 공부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진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재 농협에 하나로마트인가요? 거기에 딱 써 있어요. 단이라고. 한 단 딱 써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 뿌리니 뭐니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판단이 잘 안 되는구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그걸 막 홍보를 해요. 대파를 들고 나와서 그걸 보면서 정상인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아니 그 장면 한번 틀어주세요. 예,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예, 뭐라고 그랬는지. 우리 임 PD님이 산만에 취해가지고 지금 잠깐 넋을 놓으셨네. 예. 그 준비되면 얘기해 주세요. 그걸 보고, 야, 지금 저게 자기 당에 또 자기한테 독인지 약인지 이것도 판단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비됐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오늘 제가 아주 대파 격파합니다. 하나는 우리 아버님 댁 대파, 요쪽 건 우리 어머니 댁 대파예요. 자, 요쪽에 한 달에는 7개 들었고요. 요쪽에 한 달에는 8뿌리 들었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한 개에 2,500원씩 재래시장에서 2단 사니까 5,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15뿌리죠. 5,000원에 15뿌리, 한 뿌리에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숙제 하시고요. 오늘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세요. 대파 끝! 신인기 변호사님, 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파 논란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사실은 국민들께서 지금 체감 물가나 실제 물가가 너무 높아서 지금 뭐 장 보러 가가지고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수정 후보 와가지고 저런 식의 뭐 대파를 격파한다 이러면서 뭐 숙제 끝 이런 식의 가벼운 발언들 하면서 대파 2단을 들고 저렇게 서 있는 모습 보면요. 이거 국민들 약 올리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가진 분이 공직 후보자로 나서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지 저는 너무 염치가 없고요. 정말 국민들께서는 저 대파를 회초리로 써가지고 좀 종아리를 거두면은 좀 때리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아마 이번에 그 수원으로 아마 출마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 지역구에서는 저게 아마 회초리로 돌아올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저 뭐 범죄 뭐 파일 프로파일 뭐 이렇게 심리 분석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수정 교수의 리즈 시절은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때였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는 그냥 하락세예요. 특히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는 높이 평가할래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격앙된 목소리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어요.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875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민생을 못 챙기니까 물가라도 제대로 알고 있나라고 했는데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우성을 친 겁니다. 제대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느냐, 잘 시장을 챙기고 있느냐를 이런 식으로 봤습니까? 우리한테 숙제를 내준다고요? 8뿌리, 7뿌리. 그럼 본인이 한 뿌리에 875원이라면서요. 한 뿌리에 본인이 낸 숙제에 따라서 답 내보십시오. 300원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대파를 격파한다고요? 국민들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표로 대파하겠다고요. 대파의 약자가 대통령 파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요. 이수정 후보가 김건희 문제 관련해 가지고 또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피해자다.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당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번에도 대파 영상 얘기해놓고 이걸 또 농담 삼아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 얘기도 한번 좀 들려주십시오.
사실은 단위를 얘기하다 보니까 나누기 뭐 해서 얼마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예요. 농담처럼. 그런데 어저께 제가 전통시장에 가가지고 네. 대파를 2,500원에 두 단을 사신 거구나. 두 단을 샀는데 예. 나누기 얼마일까요? 5,000원에 그러면 15개 대를 샀으니까 네. 뭐 한 뿌리에 얼마일까요? 뭐 이런 퀴즈를 내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모두 사실은 농담 삼아 했던 일인데 네. 그거를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농담을 다큐로 받았다고 할까요? 온 정치인들이 네. 결국은 여당을 공격하는 이슈로 사용을 하는 이건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했네. 우리가 잘못했네. 예, 우리가 잘못했어. 저 대파값이 저는요 대파값 올라간 거 이건 뭐 야당과 언론의 공작이다라고 말하지 않은 거를 다행으로 여겨야 될 정도 같고요. 전 이수정 후보가 이걸 농담이라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는 민생이 생계고 하루하루를 살고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저분은 공직으로 나갈 자격이 없다라는 걸 지금 본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참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시는 게 더 본인에게도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석환 평론가님, 저 인식 체계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실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수정 교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만큼 또 인지도가 높아질 만큼 범죄 심리학의 분야에 있어서는 뭐 국내에서는 뭐 권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인정받는 그런 교수였는데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렇죠.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지금 또 장윤성 기자가 시장에 데리고 가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면 그건 불리한 주제니까 다른 얘기를 해야지. 그 대파 이야기를 계속 스스로 확대 재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감각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든 옹호는 해야 되겠고 그 공공한 처지를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좀 개인적인 경험을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예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묻지마 범죄 같은 게 흉악 범죄가 자꾸 생기니까 정부에서 막 장갑차 동원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뭐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하고.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여론이 좀 대체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수정 교수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못했던 범죄, 누적되어 있던 범죄 양상이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이다. 어허. 이렇게 이전 정부 탓을 하는 거예요. 그때 들으면서 물론 그 전에 정치 뭐 경험이 좀 있잖아요. 국민의힘 정당에 가가지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객관적인 범죄 전문가로서의 얘기로 들리지 않아서 약간 좀 걱정되기도 하고 실망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후보 출마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자기의 전문 분야도 아닌 건데 전혀 다른 거, 국민의 정서와 관련돼 있는 건데 대파를 가지고 저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예전에 이 범죄 심리학에서 뭐 분석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정말 정확했던 건가? 이런 의심을 좀 개인적으로 갖게 만들었어요. 미국에 계시는 미국 널스 프리실라 님이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도저히 저런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너무 진지하게 심각합니다. 그러셨는데 아이고 오죽하면 그런 마음 드시겠어요. 아까 지나가 버렸는데 제가 이분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이수정 후보 이름을 빗대가지고 김건희도 피해자로 수정, 뭐 이것도 수정 자꾸 이렇게 수정한다고 그러셨는데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수정 후보를 소개하면서 맞아요. 최근에 뭐 이분이 정치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분인데 당신들을 위해서 정치해주는 것처럼 또 표현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될 네, 사람.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치켜 올렸는데 어떻게 저런 대파 사건에 대해서 저런 인식 갖고 있는 사람을 또 치켜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역시 한동훈 위원장의 사람 보는 눈은 역시 매우 안 좋다. 인재 영입 이룰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참 심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심각합니다. 예.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 가짜라고 얘기할 때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대파 논쟁을 보면서 이제
더 실망하는 사람이 많아졌을까봐 좀 걱정되네요. 예. 지금요, 맨 처음부터 이번 총선 앞두고 전략을 세운 것 중에 지켜지고 있는 것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김건희 감추기. 김건희는 아직까지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뭐 오죽하면은 윤석열, 김건희는 끝까지 잠수 타라. 극우 보수 매체가 그런 칼럼까지 쓰겠습니까? 그거 빼놓고는요, 지금 이제 선거가 앞두면 좀 뭐 전략도 있고, 우리한테 불리한 거는 빼고, 유리한 건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총선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앞에 두고, 피의자를 대사로 만들어서 도피를 시키지 않나, 또 뭐 민생을 전혀 모르는 875원 얘기를 하지 않나, 참모라고 하는 수석은 회칼 테러 발언하면서 MBC 잘 들어 이렇게 하지를 않나. 이건 뭐 도대체 사령탑이 완전히 빠개져 버린 거죠.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MBC가 여론조사한 것을 쭉 한번 보냈던데, 그거 한번 보면서 지금 판세가 어떤지 잠깐 살펴봅시다. 총선 인식에 대해서 이번 총선은 어떤 선거라고 보느냐,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고 보느냐, 지원해야 된다고 보느냐. 56대 38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당이 일당이 될 것 같냐? 쭉쭉 한번 좀 넘겨봐 주세요. 그 일당 예상은 민주당이 49. 이건 이제 비례를 합한 거예요. 퍼센트고요. 1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건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비례대표 어떻게 투표할 거냐. 그 전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게 이 앞번 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이 37. 오차범위 안에서 1%포인트 앞섰는데 이게 확 바뀐 겁니다. 어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35.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민주당이 23, 조국혁신당이 20, 합하면 43이죠. 국민의힘은 28. 여기에서도 지금 완전히 민심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투표를 꼭 하겠다라고 하는 투표 여부도 반드시 하겠다가 78%입니다.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 16%. 합하면은 94%죠. 저는 이번에 투표율 90% 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가 되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종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해임시키거나 사퇴해야 한다. 이게 62%예요. 필요 없다는 25%도 있어요. 있습니다. 있으세요.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4번 조사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눈이 좀 편해졌습니다. 부정평가가 61, 60%를 넘어섰는데 1월 들어서 4번째 지지도 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긍정평가는 이 앞번 38에서 33, 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것 역시 최저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조사한 각종 조사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장미 변호사님. 네. 이거 보면은 이제 판세는 확실히 뒤집힌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승기를 잡은 듯 하다가 정확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도 180석 압승했다고 하지만 전체 표를 합산해서 그 부분을 견주어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습니다. 다 박빙으로 조금씩 이긴 것이거든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1000표도 차이가 안 나고 그랬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좀 안심을 하기는 어렵고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민주당 지지율은 조금 하락한 부분이 있고 국민의힘은 반등한 측면이 있어서 정말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고,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어떠한 예측도 사실상 틀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저는 호소드리고 싶은 건 정말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율을 올리고 이 정부를 심판하시는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지금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승기를 잡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또 이재명 대표 더욱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막 앞서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만하게 비춰질 수도 있고 지금은 무조건 일당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도 여러 가지 지표가 지금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지난 총선 때 그때 이제 지금 투표 의향을 조사하는 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조사를 한 거 보니까요. 지난 18일에서 19일 사이에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유권자 의식조사인데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적극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6.5%인데요. 4년 전보다 3.8%포인트가 증가한 거예요. 근데 3년 전에 그때 똑같은 조사가 있었거든요. 중앙선관위가 그때도 조사했는데 꼭 투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72.7이었는데 실제 투표율은 66.2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이번에는 꼭 투표하겠다는 투표자가 76.5%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전 전례에 비춰봤을 때 60% 후반대 투표율 확실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더 잘 나오면 70%가 육박하는 수준의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근데 이게 뭔가 흥미롭냐면은 4년 전에 투표할 때 보통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60대 이상의 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예. 많이 하는데 그때 투표율이요. 거의 70% 후반에서 80%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투표할 분들이 거의 다 투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은 투표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40대 투표율이 특히 많이 올라가는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초반서부터 시작해서 50대, 40대 투표율이 쭉 하고 올라가주면 이렇게 전체 투표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고 하는 의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 정도 40대부터 60대 초반까지 투표 의사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민주당한테는 일종의 이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고 민주당이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요. 우리 신인규 위원장님은 이번 선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정권 심판 기류를 만들어냈던 것이 사실 이채양명주 운동을 하면서 우리 정의원 분들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바람을 불면서 이제 0점 조정이 제대로 좀 들어간 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 핵심은 헌법 파행에 대한 저는 국민적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돌려 말하면 헌법 수호 의지를 국민들이 드러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헌법 수호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은 그 대통령을 뽑은 우리 헌법상의 주권자들,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반헌법적으로 할 때는 이거 바로잡을 책임도 국민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헌법 수호의 의지를 반드시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채양명주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실정 사안들을 저희가 말씀드리지만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과 싸운 거거든요. 국민에게 덤벼들었기 때문에 전 주권자들로서 전 주권자들이 국민께 덤비는 그런 공복은 필요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권을 우리가 회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 이번에 메시지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꼭 투표장 가셔가지고 시시비비를 우리 국민들께서 꼭 가려주셔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 시간에 제가 한국갤럽 조사도 같이 전해드리잖아요. 예. 아까 이제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좀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발표된 거 보면요. 민주당이 33에서 29가 됐어요. 한 4%포인트가 빠졌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34에서 37이 됐어요. 일단 보수 결집이 위기감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대신에 민주당 지지율이 4% 정도가 빠졌는데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8에서 12가 됐어요. 정당 지지율만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빠진 걸 조국당이 흡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큰 판세의 변화는 없다. 정당 지지율로만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례정당 지지율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이 22, 국힘이 34. 이게 이제 제가 위성정당 이름은 따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조국 혁신당이 22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중도를 보면 조금 더 표심을 알 수 있는데요. 중도가 민주가 22에서 26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국힘이 21에서 22가 됐어요.
그리고 조국이 24에서 25 거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례정당 투표 의향을 가졌을 때 보수층은 조금 결집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도 마음은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 더 쏠렸다. 이렇게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중도 표심이 결국은 선거 승패를 결정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는 요지부동.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카드를 써도 중도층은 이미 마음이 변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하나만 더 보태면요. 갤럽조사 오늘자를 보면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가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오늘자로도 중도와 무당층의 표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가요. 긍정보다 부정. 그러니까 부정이 3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격차 차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총선 표심에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낙동강 벨트가 흔들리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특히 부울경의 비례투표 의향을 보면요. 민주가 19에서 25가 됐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37에서 34로 내려갔고요. 아하. 조국 혁신당 거의 비슷해요. 22에서 21.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낙동강 벨트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하는데 이제 이런 여론조사가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되겠고 우리가 분위기를 봐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어제 첫날 아닙니까? 출정식. 뉴스에서 제가 그걸 보고 끝났구나 싶은 게 지금 이제 한동훈 혼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스피커가 더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체제는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3명이 선대위원장인데 안철수, 원희룡, 나경원 이렇게 3사람이에요. 어제 보이질 않아요. 왜?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래가지고 각자 그냥 자기 지역에서 그냥 시작하느라고 선대위원장은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임종석 실장이 등장을 했어요. 둘이 껴안고 악수하고 그런 모습,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장면 있지요? 그걸 보면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임종석 실장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데 모두가 힘을 합칠 것입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이제 되는 집안이다 그런 분위기가 확 오지 않습니까? 지금 김부겸, 정세균, 문재인 대통령까지 후보들 이렇게 옆에서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게 이제 바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제가 항상 말합니다. 이번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채양명주 우리가 이 파란 리본 물결을 지금부터라도 더 널리 퍼뜨려 가지고 하여튼 확실하게 정의가 살아있고 상식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줍시다. 이채양명주 지금 이렇게 파란 리본 제가 차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입 많이 하셨겠지만 좀 더 하세요. 적어도 한 분이 10개 이상씩 좀 사셔가지고 주변에 많이 나눠주시고 꼭 이번 정권 심판하는데 함께 하자 좀 독려해 주십시오. 이번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께서 꼭 함께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만 명 돌파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국진당 타장님 너희들 큰일 났다. 총선 후 어디로 도망갈래? 호주도 너희들 오지 말한다. 헬렌 초이님 데이고로 우이고 하야이 보내주셨고요. 신경희님 필통님 보스형님 TV님 봉봉님 추억의 메텔님 3만 동접 축하드립니다. 국힘은 대파로 대파될 겁니다. 이수정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짝짝짝. 퍼펙트님 쪼사루스님 또 보내셨어요. 20만 원이나. 장유미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정의리 TV 이재명 대표님 출연 또는 인터뷰 요청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카톡 주신 민주당 계시니 방법을 찾아서 부탁드립니다. 연락해 주세요. 그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 대표 그 이렇게 다닐 때 이채양 명주 브로치 좀 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그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네. 골치 아픈 애님이 신인규 변호사님 최고. 마이와인님 항상 감사합니다. 백운갱커님 제가 감사하죠. 그리고 조영래님, 양인준님, 예,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100일이었는데요. 갓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이창명주 시리즈 저희가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고발 사주. 이채양명주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짚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발 사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문제를 맨 처음에 제기했던 조성은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함께해 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김성환 평론가님, 신인규 위원장님 세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